안녕하세요. 시와 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독자분들의 시를 피드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드백해볼 시는 총 3편으로 일반 성인 1분, 고등학생 1분, 중학생 1분께서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시를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피드백해드리는 이야기가 정답에 대한 것은 아니니 참고 수준에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너의 날개죽지 삐걱삐걱 신음소리에 속을 뒤집어 엉긴 때도 닿고 보약 같은 윤활유도 몇 방울씩 퍼석한 몸 흥건하게 적셔도 주었지. 그래서 좋다고 꼬리를 살랑거리며 바람을 피우더군. 그 바람에 한여름은 등짝 시리게 보낼 수 있었지. 날개가 날아갈 듯 가벼우니 좀 무리를 하더군. 바람을 심하게 피웠던 게야. 오지랖 넓게 이방저방 드나들더니 마침내 기가 빠져 몸져 누운 게지. 언제나 혈기왕성할 것 같던 너. 바람은 적당히 피워야 하는지 이젠 알겠지. 보드라운 산들바람처럼 꼭 그만큼 바람을 피워야 되는 게야. 네, 첫 번째 시 읽어보았는데요. 사물에게서 연상된 재미난 발상을 토대로 사람의 경우와 잘 대응되는 속성을 포착해서 전개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내용도 선명하고 표현도 안정적이어서 모자랄 것은 없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글을 좀 써보신 분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시였습니다. 역시나 이 정도의 시를 쓰시는 분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쓰셔도 무방하겠으나 이왕 이렇게 제가 다루어 드리게 된 김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할 만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러한 형식의 시 형식은 예전에 시인들에게서 많이 보여져 왔던 그러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소 시인의 목소리가 강하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요. 메시지가 또렷한 만큼 시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점은 조금 염두에 두면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살짝 아쉬운 점은 이 시의 전개 자체에서는 문제는 없었는데요. 그냥 내용의 논리적 측면에서 한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시에서 등장하는 이 선풍기는 삐걱삐걱 신음소리를 내는 제법 낡고 기능이 쇠한 선풍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활유를 발라주는 등 때를 벗겨주고 해서 잠깐 힘을 이렇게 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아래에서 네 번째 행, 언제나 혈기왕성할 것 같던 너라는 말이 이미지가 약간 상충하는 바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미 한번 망가진 녀석을 한번 손을 봐주었더니 기운이 나서 그 기운을 과도하게 쓰다가 다시 망가진 맥락인데요. 이러한 선풍기를 보고 언제나 혈기왕성할 것 같던 너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일까? 또 이렇게 바람은 적당히 피워야 하는지 이젠 알겠지 하는 뭐뭐 해야 되는 게야 라는 가르침의 말을 이 선풍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일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어쩌면은 교훈적인 메시지를 위해서 논리적 관계를 넘어서서 형식을 먼저 완성시켜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 제가 선풍기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풍기로서는 어쨌거나
자기 좋다고 이렇게 이방저방 드나들어 쓸 수도 있겠지만 타인을 위해 일하는 대상이죠. 선풍기가 바람을 잘 피운다고 예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보다는 선풍기는 사람에게 시원함이라는 기능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활용하는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하겠죠. 이 선풍기를 트는 것도 이 선풍기 자신의 자율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 개입되는 행동이고, 이방저방 선풍기를 옮겨 쓸 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었겠죠. 선풍기는 조금 가뿐해진 몸에 신나서 열심히 바람을 피워 주었다면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던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떠한 가르침의 말이 향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 선풍기를 과하게 사용한 사람에게 가야 할 말이 아닐까. 그리고 선풍기의 입장으로서는 특별히 먼저 화자로부터 적당함에 대한 경계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젠 알겠지 뭐뭐 해야 되는 게야 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 말의 맥락이 조금은 그 형식적인 완성을 위해서 짜맞추어진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감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이 시가 좀 예스러운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 관점 면에서도 조금 예스러운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훈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려되지 않는 일방향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조금 유기적이고 다차원적인 그런 방면에서 사물을 더 바라보아 주었다면 좀 더 멋진 관점이 드러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면 이 아래 사행 부분을 조금 수정해주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화자의 목소리를 조금만 약하게 바꿔 주어도 제가 지적한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젠 알겠지 이러한 말보다도 바람을 적당히 피웠으면 괜찮았으련만, 또 마지막 행도 뭐뭐 해야 되는 게야 보다도 꼭 그만큼 바람을 피울 줄 알았다면 하는 식으로 완곡하게 바꾸어 주었다면 선풍기를 이렇게 지적하는 장면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그래서 선풍기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조금 마음으로 받아들여주는 더 둥글고 부드러운 정서가 전달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풍기가 혼자 잘못한 게 아니라 선풍기는 자기 기능을 다했을 뿐이고 이것을 사용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야 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이제 아니면 이게 아무래도 선풍기 자체를 보고 쓴 시가 아닐 수도 있는 만큼 어떤 지적할 만한 이런 교훈적 메시지를 받아야 할 만한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메시지였다면 제목 자체를 선풍기보다도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해주고 지시하게 해주는 그런 다른 제목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이러한 말들 자체가 선풍기에게 하는 말보다 이러한 말을 들어 마땅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은유적 표현들로서 조금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이제 선풍기에게 좀 적당히 하지 하는 그런 장면들을 좀 더 추가를 해준다면 선풍기 스스로가 조금 무리했던 측면들이 시적 이미지로 펼쳐지면 이 현재의 전개가 무난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은 부서지고 싶어 한다. 이파리는 햇빛에 적셔져 떨어지고 싶어 하는데 그녀는 낙엽을 주워 담는 버릇이 있다. 낙엽을 곱게 끼워 놓은 액자는 거짓말이다. 미약한 파동에 부서짐으로. 지구의 반은 남자니까 나는 세상을 정확히 절반만큼만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남은 절반은 그들을 위로해야지. 왼쪽 눈만 뜨고 걸었다. 그녀는 노을만 바라보았다. 지평선의 오른쪽에서는 해가 뜬다. 그때 우리와 이파리와 그녀의 액자는 조용히 흔들린다. 낙엽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 속성을 토대로 시의 대표 이미지를 잘 활용한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주제에 대해서도 통일성 있게 전개되었다는 느낌도 받으면서 또 은근한 이미지와 장면 구성이 감상하기 좋은 그런 잔잔한 분위기를 구성하는 점도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연 같은 경우는 특히 느낌이 좋은 그런 연이었는데요. 왼쪽, 오른쪽, 절반 이러한 대비의 활용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을 이야기해 보자면요. 약간은 완결성에서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선 1년에서부터 어색한 표현들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햇빛에 적셔져라고 했는데요. 적셔져라는 말보다도 그냥 햇빛에 젖어라고 하는 말이 좀 더 한국 문법상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 쓸 때도 햇빛에 젖는다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 하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햇빛 자체가 어떤 의미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햇빛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젖는다라는 말은 상식적인 의미에서 어떤 건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햇빛책에서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햇빛에 젖는 일이 어째서 이파리가 떨어지는 일과 연관이 될 수가 있는가도 정황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하겠는데요. 물론 이 말에 이러한 표현의 의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아무래도 낙엽이라는 말이 쓰였다면 가을일 테니까 어떤 색상을 부여하는 주체를 햇빛이라고 볼 때 이 햇빛책에서 색상을 받으면서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싶어 한다라는 해석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구성만으로는 이러한 이미지는 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바꾸어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개개연들이 보여주는 이런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시가 모호하다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선 그녀는 어떠한 버릇이 낙엽을 주워 담는 버릇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시적으로 형성이 되다가 말아버리는 그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시를 딱 볼 때는 그녀가 낙엽을 주워 담아서 액자에 담아버리니까 이 낙엽이 부서질 수가 없어지면서 발생되는 어떤 상황이 있나 보다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액자는 거짓말이다. 미약한 파동의 부서짐으로 라고 해서 낙엽이 여전히 부서지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그녀의 이 버릇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언급이 보이지 않아서 약간 모호한 상태로 끝나버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연애에서도 어떤 절반만큼의 사랑, 그리고 절반의 위로, 또 왼쪽 눈만 뜨고 걷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떤 절반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해가 뜬다, 조용히 흔들린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 형성이 여전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장면이 나와서 그래서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인가, 어떠한 의미가 구성되고 있는 것인가에서는 여전히 갈피가 잘 잡히지 않는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위기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이 조금 안개 속처럼
어렵다는 것인데요. 시에서는 이제 다의적이다라는 말과 또 모호함이라는 말을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어느 하나의 의미를 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비슷한데요. 그런데 다의는 분명한 의미가 여러 개라서 어느 걸로 가야 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오히려 시로서는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모호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도 잘 잡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편적으로 시가 잘 읽히지 않고 어렵다고 할 때 그것은 모호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형성을 너무 다양하게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의성에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이 시의 경우는 조금 더 내용 전개를 더 이어가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령 이파리와 낙엽은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 것인지 좀 더 의미가 구체화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부서지고 싶어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도 이것을 굳이 제목으로 삼은 점에서 주제를 좀 더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모호함이 발생한 원인은 주제가 조금 선명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목이 만약 낙엽은 부서지고 싶어 한다가 아니라 가령 그녀의 액자 이런 식으로 두고 시를 전개하였다면 좀 더 어떤 그녀의 행동이라든가 액자 이러한 전개상에서 또렷한 의미를 형성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의 제목은 낙엽이 부서지고 싶어 하는 까닭에 대해서도 특별히 알 수 있는 바가 없고요. 그리고 낙엽이 부서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현상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 시가 말해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시는 아직 완성을 이루었다기보다도 그러한 장면 구성을 먼저 끝낸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미를 확장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는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서도 다른 단서들보다 더 도드라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의미화까지는 되지 않고 여전히 단서로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과 꽃.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보이는 달빛에 시들어가는 별들. 그러고는 간간히 지나가는 따뜻하고도 눈물겨운 별빛. 이 슬픈 밤하늘 아래 나는 내 곁에 있던 꽃 한 송이를 꺾어 내 마음속에 심어 보았다. 시들어가는 별들의 꽃이 내 눈에 맺혔다. 나는 내 마음속의 꽃도 언젠가 시들어갈 것을 알기에 눈물에 젖은 손으로 내 마음을 움켜쥐고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 나갔다. 그것이 밤새 빛을 내던 별들도 자신의 시들어감이 슬퍼 울며 밤을 보내는 이유였다.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결국 꽃이나 별빛처럼 그것이 시들거나 사그라질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시였습니다. 애상적인 분위기가 강한 게 특징이지만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는 않아서 적당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산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애틋하고 인상적인 느낌을 주는 듯 했습니다. 중학생분이 쓴 시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겠지만 감정적인 측면이 조금 많이 드러나 있어서 화자 자신의 정서를 중심으로 할 때에 어떤 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중학생분이 시를 못 쓴 거는 아니지만 제가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지점이 몇 개 보여서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나 이제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3년의 통찰을 이루어낸 점은 이 중학생 나이에 시인에게 잘 했다고 칭찬할 만합니다. 내용도 분명하고 어떤 주제가 딱 한 가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도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점이라고 하겠는데요. 이제 다만 좀 애상적인 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타인이 받아들여질 때 어떻게 읽힐 것인가 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1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간간히 지나가는 따뜻하고도 눈물겨운 별빛이라는 시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이 그냥 흘러가면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좀 어색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별빛이 지나간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화자가 어떤 이동을 하는 과정일까? 이동하면서 본 별빛을 그려낸 상황일까? 아니면은 별빛으로 보인 어떤 이동하는 불빛, 가령 차의 전조등이라든가 그런 빛을 보는 상황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어느 것이라고 잡기가 애매해 보입니다. 주관적 상태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무엇이 왜 지나간다고 했는지를 헤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년에서는 분명 올려다보고 있었고 별을 보고 있었는데 간간히 지나가는 어떠한 눈물겨운 별빛인데 설마 별똥별이 떨어지는 상황 같지는 않고요. 이 따뜻하고 눈물겨운 별빛이라는 정서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연에서도 꽃 한 송이를 꺾어 내 마음속에 심어보았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것도 그냥 흘러가면서 딱 보면은 낭만적이네, 분위기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의도로 이렇게 썼는지는 누구나 헤아릴 수는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꽃을 꺾는다 그리고 마음속에 심는다 라는 말이 역시나 조금 어색하게 생각이 됩니다. 꽃을 꺾었는데 그 꽃을 다시 심을 수가 있을까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말을 썼다는 것을 헤아릴 수는 있지만 꺾은 꽃은 다시 심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다른 걸로 대체해 주는 것이 감상하는 데 더 좋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꽃은 꺾어버리면은 그 뒤로 이제 죽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꽃이 먼저 피고 지는 속도보다도 꺾어버렸기 때문에 시드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제 마음속에 심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꽃을 꺾어도 마음속에 심을 수 있을지 몰라도 꽃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뿌리와 떨어져 버렸고 다시 어딘가에 심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화자가 너무 주관적인 상태에 깊이 빠져 있어서 꽃의 맥락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꽃을 꺾고 마음에 품어보았다 이 정도로 했다면 딱히 제가 지적하는 것 같은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은 꽃을 꺾는 것이 아니라 떨어진 꽃을 줍는 장면이었다면 오히려 여기서 의도했던 시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이미지가 더 잘 살아났겠지요. 살아있는 꽃을 꺾어서 심는 것보다도 떨어진 꽃을 마음에 품어주는 것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더 잘 부합하고 또 단어의 의미상으로도 부적절함이 없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너무 짚어드린 것이 조금 과도하다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염두에 두지 못하면 나중에 쓰는 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단어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습관을 길러보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3년으로 넘어가 보면요. 일단 내용적으로 삶에 대한 어떤 시인의 통찰과 태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눈물에 젖은 손으로 내 마음을 움켜쥐고 라는 행위 약간은 과하지 않나, 그 슬픔이 과하지 않은가 염려하게 됩니다. 화자가 분명 슬픈 상태라는 것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물, 슬픈, 이러한 맺혔다 이런 말들이 앞서서 쓰여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슬픔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시에서 주장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화자가 느끼는 슬픔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화자의 고유한 슬픔은 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눈물에 젖은 손, 눈물, 또 슬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읽는 사람으로서는 이 정서에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할 여지가 없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도 연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같이 슬퍼지기보다도 우선은 당황스럽죠. 문자라는 한정된 통로로 소통하는 것인 만큼 눈물이라는 것은 필요한 때에만 적절히 흐르도록 써주는 것이 그 정서 전달에 더 감동을 준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중학생 나이에 이러한 것을 헤아리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서적으로 과잉되어 있는 것이 워낙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과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보겠는데요. 이제 사연은 겉보기에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제 다른 시인의 화법을 참고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1에서 3년에서 전개되어 온 것에 비해 약간은 급진적인 느낌이 듭니다. 앞서서는 자신의 정서가 중심이 되는 듯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별들도 이러이러한 이유였다라고 하면서 별들에게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잠깐 시선이 옮겨지는 수준이 아니라 마지막 년에서 좀 강조되는 의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의 주제를 바꿔버릴 만큼 조금 중대한 위치에서 표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급진적이라고 느껴졌던 것인데요. 어쩌면 이 부분도 시의 형식적 완성에 치중을 해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멋지게 써버린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요. 시를 너무 멋지게 쓰려고 하지 말라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고 조금 소박하게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은 좀 과잉되는 모습을 스스로 깎아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를 다시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어휘가 많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무언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강했지만 그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딱 아직 잡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조금 더 깊고 잔잔하게 탐구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동일한 성격의 단어가 많이 나열돼 버린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만 조금 단순하게 한번 소박하게 써본다면 어디에서 더 깊어져야 하고 어디에서 좀 더 반복을 하고 있는가가 감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 3편의 시 피드백을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이 되고 읽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참고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 이렇게 공유해 주신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의 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